일본도 중국도 포기했던 그 일을 한국만이 해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동아시아 세계국 중에서 오직 한국만이 성공시킨 기술이 있습니다. 이건 그 어떤 나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모든 서양 학자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일을 말이죠. 오늘은 중국 기자가 우연히 발견한 한국의 숨겨진 기술력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 IT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왕메이링입니다. 15년간 기술 분야를 취재하면서 수많은 컨퍼런스를 다녔지만 그날만큼 충격적인 순간은 없었어요. 2023년 가을, 서울에서 열린 동아시아 언어학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 오후 세션에서 독일 언어학자 한 명이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주제는 동아시아 문자 체계와 기계화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학술 발표려니 하고 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 교수가 한 말이 제 머릿속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교수는 스크린에 복잡한 그래프를 띄우며 이렇게 말했어요. 서양의 알파벳은 26개 문자로 간단해서 타자기 제작이 쉬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자 기반 언어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중국어는 수천 개의 한자가 있고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가 섞여 있어서 타자기로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때까지는 별로 놀랍지 않았습니다. 중국인인 저도 한자의 복잡함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순간 교수가 한 말이 저를 의자에서 일으킬 뻔했습니다. 일본은 1920년대부터 타자기 개발을 시도했지만 결국 포기했다고 하더군요. 중국 역시 1950년대 여러 번 도전했지만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가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만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한글이라는 독특한 문자 체계 덕분에 1960년대에 성공적으로 타자기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언어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말이죠.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데 한국만 성공했다고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발표가 끝나고 저는 곧바로 교수에게 달려가서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한국만 성공한 게 맞냐고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라서 타자기로 구현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다고 하더군요. 반면 중국어나 일본어는 문자 수가 너무 많아서 물리적으로 타자기에 다 넣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더군요. 과연 한국의 한글 타자기가 정말로 특별한 건지 아니면 그냥 학자의 과장된 표현인지 궁금했어요. 중국 기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죠. 컨퍼런스가 끝나고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대신 며칠 더 서울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타자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 저는 한국에 대해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국 옆나라 정도로만 여겼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과연 한국에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한글 전시관을 찾아갔습니다. 한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전시관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고 한글의 역사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전시관을 둘러보던 중에 한 코너에서 오래된 타자기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1960년대 금성사에서 만든 한글 타자기였어요. 처음 보는 저에게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한글을 타자기로 칠 수 있을까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김순덕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군요. 할머니는 제가 타자기를 신기하게 보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저 타자기 쓸 줄 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할머니는 1960년대에 실제로 한글 타자기로 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때는 타이피스트라고 불렸는데 지금으로 치면 컴퓨터 타자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제가 중국에서 온 기자라고 하니까 더욱 반가워하셨어요.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1960년대 말쯤 일본 기자들이 한국에 와서 한글 타자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였어요.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당시 일본 기자들이 타자기 시연을 보러 왔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니가 직접 한글 타자기로 문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본 기자들이 정말 놀라워했다고 해요. 같은 시간에 일본어 타자기보다 훨씬 많은 글자를 칠 수 있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일본 기자 중 한 명이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다고 중얼거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일본 기자들에게는 정말 신기했을 거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그때 이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한글 타자기 덕분에 여성들도 사무직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그전에는 손으로 글을 써야 했는데 타자기가 나오면서 업무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해요. 하지만 할머니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더군요. 1970년대 들어서면서 한글 타자기 산업이 갑자기 위축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외국 타자기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산 타자기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한글 타자기가 더 빠르고 효율적이었는데 왜 그렇게 사라져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좋은 기술이 왜 사라진 걸까요? 할머니와 헤어지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 뒤에는 분명히 더 깊은 사연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한글 타자기가 정말로 우수했다면 왜 갑자기 사라진 건지 궁금했어요.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저는 좀 더 체계적으로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국립과학관에 한글 타자기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박지훈이라는 큐레이터를 만났습니다. 박지훈 씨는 공학 전공자 출신으로 과학관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의 과학기술사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글 타자기에 대해 물어보니까 눈이 반짝이더군요. 자신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라고 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박지훈 씨는 저를 전시실 한쪽으로 데려가서 1960년대 금성사 타자기를 보여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오래된 타자기 같았지만 박지훈 씨가 설명하는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먼저 한글 타자기의 원리부터 설명해줬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하더군요. 예를 들어가라는 글자는 기역, 아 두 개를 합쳐서 만든다는 거죠. 이런 원리 때문에 타자기로 구현하기가 다른 언어보다 쉬웠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배열 방식이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두벌식과 세벌식의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두벌식은 자음과 모음만 있는 방식이고 세벌식은 여기에 받침까지 별도로 배치한 방식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속도 차이였습니다. 박지훈 씨가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1960년대 한글 타자기는 같은 시간에 일본어 타자기보다 3배나 많은 글자를 칠 수 있었다고 해요. 일본어로 100자를 치는 시간에 한글로는 300자를 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유를 물어보니까 더욱 놀라웠습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가 섞여 있어서 타자기에 수백 개의 글쇠가 필요했다고 해요. 하지만 한글은 기본 자모 40개 정도만 있으면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박지훈 씨는 당시 금성사 엔지니어들의 천재성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서양 타자기를 모방한 게 아니라 한글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최적화된 배열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다고 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정확성이었습니다. 일본어나 중국어 타자기는 잘못 누르면 완전히 다른 의미의 글자가 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글 타자기는 조합 방식이라서 실수가 나도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고 해요. 박지훈 씨는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기술이 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분명히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기술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글 타자기는 정말로 혁신적인 기술이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왜 이런 기술이 사장된 건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분명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지훈 씨와의 만남 이후 저는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가서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글 타자기 관련 정부 문서들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혹시 산업정책이나 기술 개발 관련 자료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국가기록원에서 검색해보니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960년대 한글 타자기 관련 문서들이 의외로 적더군요. 분명히 중요한 기술이었을 텐데 정부 기록이 별로 없었어요. 더 이상한 건 1970년대 들어서면서 관련 문서들이 대부분 분실 처리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록원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원래 문서가 더 많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소실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뭔가 의도적으로 기록이 사라진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몇 개의 문서는 남아 있었어요. 그 중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일본 타자기 회사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로비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문서를 자세히 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본 회사들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났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렵부터 한국 타자기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당시 관련 업계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몇 번의 소개를 통해 당시 상공부에서 일했던 퇴직 공무원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분은 익명을 조건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1970년대 초반 일본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위해 상당한 로비 활동을 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타자기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너무 앞서 나가고 있어서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일본 측에서 한국의 한글 타자기 기술이 자신들의 시장 진출에 방해가 된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관련 산업을 축소시키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당시 상황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분명히 한국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포기해야 했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당시 한일 관계가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정부도 일본 측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글 타자기가 사라진 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였다는 것을요. 더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외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더욱 화가 났습니다. 중국인인 저조차도 이런 부당함을 느끼는데 당시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 기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실제로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몇 번의 수소문 끝에 전 금성사 개발팀장이었던 최병호 씨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병호 씨는 올해 82세로 1960년대부터 금성사에서 한글 타자기 개발에 직접 참여했던 분이에요. 처음에는 인터뷰를 거절하셨습니다. 50년이 넘은 옛날 이야기를 왜 다시 꺼내느냐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중국에서 온 기자라고 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외국에 알리고 싶다면 도움을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최병호 씨는
1960년대 금성사 타자기 개발팀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당시 20대 후반의 젊은 엔지니어로 한글 타자기 개발에 온몸을 바쳤다고 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정말 희망에 차 있었다고 해요. 최병호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자랑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금성사 타자기는 단순히 서양 기술을 모방한 게 아니라 한글의 특성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만든 독창적인 기술이었다고 해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혁신적인 방식이었다는 거죠. 특히 세벌식 배열은 정말 과학적이었다고 하더군요. 한국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들을 분석해서 최적의 위치에 배치했다고 해요. 덕분에 타자 속도가 다른 언어보다 훨씬 빨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병호 씨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더군요. 197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했다고 하셨어요. 갑자기 정부 지원이 끊어지고 일본 타자기들이 대량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최병호 씨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일본 기업 관계자들이 한국에 와서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한국 타자기 업체들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일본 측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최병호 씨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한글 타자기 기술이 너무 앞서 있어서 자신들의 시장 진출에 방해가 된다고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해요. 최병호 씨는 분개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공정한 경쟁이라면 당연히 더 좋은 기술이 승리해야 하는데 정치적 압력으로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1970년대 중반 금성사는 타자기 사업을 포기해야 했다고 해요. 최병호 씨와 동료들이 수년간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의 좌절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최병호 씨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려달라고 하시면서 언젠가는 한글의 우수성이 제대로 평가받는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최병호 씨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곧바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한글 타자기에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특히 중국 독자들에게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한중일 중 한국만 성공한 타자기의 비밀이었어요. 일본과 중국이 포기한 기술을 한국만이 완성했다는 내용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수한 기술이 왜 사라졌는지도 자세히 설명했어요. 기사를 중국 포털 사이트에 올렸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고 일주일 후에는 1000만 뷰를 기록했어요. 댓글도 수만 개가 달렸는데 대부분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네티즌들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같은 한자 문화권인데 왜 중국은 실패하고 한국은 성공했는지 궁금해하더군요.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나라 언론들의 반응이었어요. 대만과 홍콩 언론들이 제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일본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과거 자신들이 방해했던 기술에 대해 재평가하는 기사들이 나오더군요. 가장 의미 있었던 건 해외 언어학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대학 교수들이 한글 타자기를 동아시아 최고의 기술 혁신 사례로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기술이 뒤늦게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뒤늦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국 기자가 발굴한 한국의 숨은 자랑거리라는 제목으로 여러 언론사가 보도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한국 기술인데 외국 기자가 먼저 알아봐준 거죠. 한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글의 과학성을 세계에 알리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 중에서도 한글 타자기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전시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베이징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한글 연구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가 중국어 입력 방식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소셜미디어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글 배우기 열풍이 일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단순히 기사 하나를 쓴 게 아니라 한국의 숨겨진 가치를 세상에 알린 거잖아요. 중국인인 제가 한국의 우수성을 발견하고 널리 알렸다는 사실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제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자신들도 몰랐던 한국의 자랑거리를 외국 기자가 발굴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는 학계에서 일어났어요. 여러 대학에서 한글 타자기에 대한 연구를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에는 관심받지 못했던 분야가 갑자기 주목받게 된 거죠.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언론의 힘을 새삼 느꼈습니다. 기사가 화제가 되면서 저는 더 깊이 있는 후속 취재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과거 한글 타자기가 우수했다면 현재 디지털 시대에는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혹시 지금도 한글의 장점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먼저 스마트폰 입력 속도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인 카카오와 네이버 개발진들을 만나서 인터뷰했어요.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카카오 개발진에 따르면 한글 입력 속도가 다른 언어들보다 월등히 빠르다고 하더군요. 같은 내용을 입력할 때 영어보다 30%, 중국어보다 50% 정도 빠르다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역시 한글의 조합 원리 때문이었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 터치스크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반면 중국어는 한자 입력을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군요. 네이버 개발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글의 과학적 특성이 현재까지도 큰 장점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결국 60년 전 한글 타자기 시절부터 축적된 노하우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인공지능 학습에서도 한글이 유리하다는 점이었어요. 한글은 규칙적인 조합 구조 때문에 AI가 패턴을 학습하기 쉽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한국어 자연어 처리 기술이 다른 언어보다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번역 앱이나 음성 인식 기술에서도 한글의 장점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어 처리 기술의 정확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나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60년 전 한글 타자기의 과학적 원리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잖아요. 과거의 혁신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개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글의 우수성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그 뿌리가 1960년대 타자기 기술에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제 기사를 보고 나서야 한글의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한 개발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의 조합 원리가 현재 폴더블 폰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작은 화면에서도 효율적인 입력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더군요. 제한된 공간에서도 빠른 입력이 가능한 건 한글만의 장점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런 연결고리들을 발견하면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한글 타자기의 DNA가 현재 디지털 기술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내용들을 추가 기사로 작성했는데 역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중국의 IT 종사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디지털 기술력이 단순히 최신 기술만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역사적 축적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상 깊게 받아들이더군요.
더욱 놀라운 발견은 게임 산업에서도 한글의 장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게임들이 채팅 시스템에서 다른 나라보다 빠른 소통이 가능한 이유도 한글의 효율성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특히 실시간 전략 게임에서는 이런 장점이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에서도 한글의 디지털 친화성이 주목받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한글을 배울 때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학습이 다른 언어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한글 타자기 시절부터 이어진 조합 원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취재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취재였는데 점점 한국의 깊이 있는 문화와 기술력에 매료되어 갔어요. 특히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의 과학성과 독창성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간 후에도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놓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한국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중국 내 최고 수준인 베이징 대학교 한국학과 석사 과정에 지원했어요. 입학 면접에서 교수님들이 저에게 왜 한국학을 공부하려고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글 타자기 취재 경험을 들려드렸어요. 한국에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것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들이 제 답변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나 봐요. 합격 통지를 받을 때 한 교수님이 따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한중 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 주시더군요. 대학원 과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한글에 대해 더 체계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원리부터 현대적 응용까지 모든 것을 배웠어요. 공부할수록 한글의 과학성에 더욱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글의 확장 가능성이었어요. 다른 언어들도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실제로 일부 소수민족 언어들이 한글 표기법을 도입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중국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연재 기사를 시작했어요. 한글의 우수성부터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까지 폭넓게 다뤘습니다. 매주 한 편씩 연재했는데 독자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특히 젊은 독자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K-팝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한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관심을 더 체계적인 교육으로 연결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대학교에서 한글 특강을 제안했어요. 한글 타자기부터 현재 K-테크까지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강의였습니다. 대학 측에서 흔쾌히 승낙해줬고 첫 강의에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려왔어요. 강의 내용은 제가 취재했던 한글 타자기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실패한 기술을 한국만 성공시켰다는 이야기로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 다음에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현재까지의 발전상을 설명했습니다. 학생들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인 줄 몰랐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이 한글의 디지털 친화성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강의가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규모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주말마다 2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를 한중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초청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024년 말, 저는 한국 정부로부터 문화교류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장관님이 중국인 기자가 한국의 숨겨진 가치를 발굴하고 널리 알려준 것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앞으로도 한글의 우수성을 중국 전역에 알리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글 타자기 취재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큰 의미로 발전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도 저는 베이징과 서울을 오가며 한중 문화교류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한국 문화의 깊이를 중국에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 되었어요. 모든 것은 그 작은 타작이 하나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큰 다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여러 대학교와 연계해서 한글 교육 과정을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역사적 의미까지 함께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한국의 과학기술사를 중국에 소개하는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한글 타자기뿐만 아니라 한국이 이룬 다양한 기술적 성취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